자, 이번 시간에는 8, 9, 10장 한 번에 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장은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조사 설계, 표집, 측정과 척도는 외울 것도 많고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낯선 용어들도 많고 또 시험 문제 출제 비중도 높아서 그래서 조금 더 세세하게 다뤘는데요. 8, 9, 10장은 아마 이거 혼자 읽어보셔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렵다 싶은 내용이나 용어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휘리릭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관찰 단위, 분석 단위 얘기할 때 관찰 단위는 자료 수집의 단위다 라고 얘기했었고 분석 단위는 그 자료의 분석 단위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면접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관찰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보통 내가 나의 연구 목적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면접을 내가 관찰을 하는 거 이런 거는 직접 자료를 수집한다라고 해서 직접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직접 자료를 수집한 후에 그러고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수집은 내가 안 하고 이미 자료 수집은 누군가에 의해서 끝난 상태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수집 혹은 만들어진 자료를 나는 그저 분석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수집을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남의 자료를 분석하는 경우는 간접 수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접 수집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직접 수집한 자료 이것은 1차 자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에 의해서 수집된 자료는 내가 1차 자료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수집한 자료가 아니라 2차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접 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집하지 않은 2차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간접 자료 수집 방법을 2차 자료 분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자신의 연구 목적을 위해서 1차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설문조사, 면접, 관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설문조사를 우리는 서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질문지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베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전수조사라기보다는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에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서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규모가 굉장히 클 때에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비표집 오차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오히려 표본을 통한 조사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의 분석 단위는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개인이, 집단이, 사회적 가공물 등이 분석 단위로 사용이 될 수 있고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현상을 기술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고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확인할 때에는 이 설문조사의 조사 설계가 잘 돼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조사 설계라고 하는 것은 표집 방법이, 그 다음에 측정 방법이,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그 다음에 실제로 자료를 수집한 방법이나 기간이,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적절했는가, 이 전반적인 것이 조사 설계가 잘 되어 있는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사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를 검토한 후에 이게 오케이가 되면 그때 이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문조사에서는 회수율을 모니터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고 받는 조사, 이걸 우편 설문조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편으로 설문을 받으면 응답하는 것도 귀찮지만 발송하는 거는 또 더 귀찮습니다. 그래서 회수율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의 추가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요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얘는 2012년에 정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설문조사 유형,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와 내가 설문지를 들고 당사자를 찾아가서 면대면으로 인터뷰를 하며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와 이 장단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와요. 우편조사는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면 응답자가 스스로 읽고 답을 하는 자기 기입식 자료 수집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편은 예를 들어 1000명을 조사한다고 할 때 우편 설문은 우체국에서 1000개의
설문지를 한꺼번에 보내고 받으면 되는 거지만 면접은 그 천명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면접은 훨씬 더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면접과 비교했을 때 우편 설문은 비용과 시간이 덜 들고요. 특히 멀리 있는 응답자는 면접으로 직접 찾아가기가 힘들어서 우편으로 보내는 게 더 적절합니다. 자, 그다음에 면접은 얼굴을 직접 보고 질문하고 답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편 설문은 익명성을 보장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좀 더 민감한 문제에는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우편 설문이 면접보다 더 유리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우편 설문은 본인이 직접 읽고 응답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비교적 그래도 자기의 답을 직접 얘기를 하지만 면접의 경우에는 면접자가 설문지의 내용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피면접자가 답을 합니다. 그러면 면접자가 그 답을 듣고 면접자가 여기다가 응답을 체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행여라고 또 면접자가 이 질문을 잘못 전달했거나 혹은 비면접자의 응답을 잘못 들어서 오기를 했거나 이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인면접법은 면접자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편견의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편 설문은 그렇게 면접자를 통해서 듣고 면접자를 통해 기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읽고 기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사자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를 배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편 설문은 자료 입력이 편합니다. 보통은 이제 바로 체크하고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면접은 응답자의 응답이잖아요. 뭐뭐 했어요, 뭐뭐 했어요, 뭐뭐 했어요. 이런 건 코딩이 조금 더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우편 설문에서는 회수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뒤 내용이 좀 이상하거나 불충분해도 익명성 때문에 이게 누구 응답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추가 질문이나 심층 규명을 하기가 어렵고요. 당사자가 응답했는지, 당사자가 제대로 읽고 응답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응답 환경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문지 작성하고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쭉쭉 읽어보시면 당연한 거예요. 가치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야지 뭔가 이렇게 어딘가에 치우친 질문을 하게 되면 이게 일종의 유도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중 질문 같은 경우는 너는 뭐뭐 하고 뭐뭐 하니? 라고 물어보는 경우 A and B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면 난 A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B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럴 때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유도 질문하지 말 것, 이중 질문하지 말 것, 응답자의 능력을 고려해야 응답을 할 것. 자, 요게 이제 문항 작성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문항의 배열은 순서는 응답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짝으로 된 문항들을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측정과 척도에서 신뢰도 얘기하면서요. 신뢰도를 확인하는 늘리는 방법에서 유사 질문을 배치한다라는 내용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문항 중에 이 문항하고 이 문항이 유사해요. 자, 유사해요. 그러면 이 문항에 대한 응답과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의 일치도가 높으면, 즉 일관성이 높으면 혹은 신뢰도가 높으면 그 사람의 다른 질문들의 신뢰도도 어느 정도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유사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너무 다르면 이 사람의 전체적인 응답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유사 질문들을 몇 개의 쌍으로 집어넣게 되는데 이거를 너무 가까이 배치를 하면 알아채고 의도적으로 맞춰서 응답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떨어뜨려서 배치한다라는 거 많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고정응답을 예방하기 위해 유사 질문들을 분리 배치한다. 그러니까 신뢰도 측정을 위해 짝으로 되는 문항들은 떨어뜨려 배치하는 게 맞고요. 패턴이 비슷한 거. 예를 들자면 자존감 측정을 할 건데 예를 들자면 어떻다 해놓고 여기 응답 형식이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막 한 40문항이 계속 연결이 되면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 부분은 그냥 그 말인가 보다 하고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냥 막 깔아서 응답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정 반응이 나타나지 않도록 너무 패턴이 비슷한 응답을 계속 이어서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응답하기 쉬운 건 앞으로, 그다음에 일반적인 것도 앞으로,
그다음에 특수하거나 민감하거나 그러니까 직접 써야 되는 이런 개방형 질문은 뒷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연성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앞에서 응답을 여기 수반형 그 개연성 질문이 있는데요. 자,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어떻게 응답을 했는가에 따라서 뒤에 부과되는 질문이 달라지는 형태예요. 귀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한 적이 있습니까? 예라고 체크하면 1, 3번으로 가지만 아니오라고 체크하면 4번으로 건너뛰게 되는 거, 요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맞는 후속 질문으로 찾아가야 되는 형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많아지면 복잡해서 응답률이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연성 질문은 사고의 흐름에 따라서 바로 찾아가기가 유용하게 그렇게 배치를 하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설문지의 질문 유형입니다. 자, 평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리커트 척도, 거트만 척도 뭐 그거 할 때 평정 척도 나왔습니다. 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골라서 체크하는 형태, 이게 평정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수 응답 유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체크하라, 해당되면 모두 선택하라,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행렬식이라고 하는 것은 행과 열의 문제와 그러니까 문항과 응답 범주를 교차하여 배치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인데 이거를 1번 문제하고 1, 2, 3, 4에서 체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2번 문제하고 또 1, 2, 3 그 다음에 3번 문제하고 이렇게 하면 지면을 많이 차지하죠. 근데 이 세 개의 문항이 어차피 응답하는 범주 1, 2, 3, 4, 5가 동일하다면 그러면 이 문제 문항은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응답 범주는 이쪽으로 교체한 크로스를 시켜서 요렇게 체크하라고 하면 지면을 훨씬 더 덜 차지하기 때문에 무응답률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방식을 행렬식 질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질문의 형태하고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방형 질문은 직접 기입하는 내용이고요. 폐쇄형 질문은 하나를 골라서 응답하는 내용이죠. 요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겁니다. 자, 폐쇄형 질문은 응답 범주를 주고 체크를 하도록 하는데 이때 응답 범주를 줄 때에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상호 배타성, 그래서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나 60대인데 범주가 50대까지밖에 없네 해서 전체 응답자를 포괄할 수 있는 응답 범주를 다 제시를 해야 되는데 특정의 사람들은 체크할 곳이 없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이게 이제 포괄성이 되는 거고요. 단일 차원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과목 중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뭐냐라고 물어봐 놓고 5과목만 제시했다면 3과목이 어떻게 돼요? 빠져 있죠. 이건 뭐죠? 포괄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를 다 포괄하지 못한 문제. 그래서 포괄성 혹은 총망라성의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조사에서 실제 설문지를 배포하기 전에는 이 설문지 자체에 뭔가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설문지의 적절성을 점검하기 위해 예비조사하는 걸 설문지에 대한 사전검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응답 내용 간에 이제 설문지가 모순이 자꾸 있지는 않은지, 응답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는지, 질문 순서에 따라서 응답 영향이 너무 많이 받는 건 아닌지, 무응답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설문지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면접조사예요. 면접조사는 자기 기입식이 아니라 면접자가 불러주고 응답자가 대답을 하면 그 대답을 듣고 면접자가 설문지에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자, 특징은 뭐 면접 목적에 따라서 진단적인 면접과 조사 면접으로 구성이 된다. 이거는 이제 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면접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조사가 아니라 실천에서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이 뭔가, 이 사람에게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를 주로는 사실 사정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죠. 2011년도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사정을 위한 면접, 이렇게 사정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 면접은 정보 수집 면접 혹은 자료 수집 면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팩트 체크의 느낌이라면 얘는 그 사람에게 어떤 개입이 필요한가에 대한 개입 계획의 구체화를 위해서 필요한 면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말로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말로 답하면 면접자가 체크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언어
언어적으로 본인이 직접 읽고 체크하기가 좀 어려운 어린이나 노인에게는 면접조사가 더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면접은 아까 이제 우편 설문 같은 경우는 심층규명이라든지 부가조사, 추가조사가 어렵지만 익명성 보장 때문에 이거는 바로 면전에서 선생님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라고 심층규명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람마다 응답이 좀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설문지는 아예 설문지 자체를 표준화시켜서 1, 2, 3, 4, 5 중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편해요. 이게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면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대답하는 말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표준화의 정도가 우편 설문보다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점은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우편 설문하고 대비를 해야 돼요. 우편 설문은 응답률, 회수율이 낮은 게 가장 큰 문제가 된다면 보통 이 면접조사는 사전에 시간과 약속을 정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응답률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응답의 결측치를 최소화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응답하지 않고 비워두는 거가 우편 설문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그거를 여기가 빠졌으면 그러니까 면접자가 직접 바로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응답이 빠진 문항이 없도록 하는 거, 요게 이제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설명이 그러니까 질문, 제가 그거를 잘 모르겠는데요.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럼 서로 충분히 물어봐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추가 질문이나 심층 규명이 가능하고 그 외에 보충적인 자료 수집,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주변 환경이 어땠는가를 추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 설문에 비해서 질문 과정의 유연성을 해서 그 사람의 응답 흐름에 맞춰서 설문지에 있는 질문 내용들을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복잡한 쟁점을 다룰 때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조사하기가 좋다라는 거고요. 개방형 질문은 면접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관찰이 가능하다라는 건 아까 보충적 자료 수집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라든지 자세라든지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주변 환경까지를 관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맞는지, 당사자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대답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편 설문은 연구자의 손을 떠나버린 거기 때문에 실제 설문이 작성되는 상황을 연구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제, 구조화가 용이하지 않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근데 이제 면접은 당사자가, 그러니까 대리응답을 방지할 수 있어서 당사자가 응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질문지법보다는 제3자의 영향을, 그래서 나와 너, 그러니까 면접자와 실제 대상이 되는 피면접자 둘 사이에 오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외의 기타 변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단점이 있죠. 단점이 있죠. 일단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중간에 면접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편향과 편견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표준화의 정도가 낮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대인면접법의 유형으로는요. 이미 설문지, 그러니까 면접자가 면접을 하지만 면접자 재량은 없어요. 그냥 설문지 자체가 흐름과 어구와 순서까지 완전히 꼼꼼하게 정해져 있어서 그 흐름대로 그 어조대로만 조사를 하게 구조화시키는 면접이 있습니다. 이것을 스케줄 구조화 면접, 표준화 면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질문 문항, 내용, 순서, 방법의 표준화 정도가 매우 높지만 재량권, 면접자의 재량권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표준화 정도가 높다 혹은 일관성이 높다,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반대로 비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연구할 문제가 무엇인지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면접자가 자기 재량껏 알아오면 되는 거예요. 재량껏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 이것을 비구조화 면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신뢰도는 높지 않지만 타당도는 굉장히 높아요. 실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맞춰서 그에 맞는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관성은 좀 떨어지지만 반구조화는요. 얘네들의 중간 형태예요. 그래서 구조화와 비구조화의 중간 형태고, 그래서 이제 얘는 면접 구조화 면접은 면접 조사표, 아주 꼼꼼하게 이거를 다 정리해 놓은 면접 조사표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건데, 이 반구조화 면접에서는 면접 지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이드는 주는 거예요. 굵직한 내용은 주고 그 안에서는 자율적으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구조화보다는 자유롭고
비구조화보다는 덜 자유로운 그런 형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서베이직 설문조사를 보면은요, 전화조사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전화 010 다음에 8자리 숫자를 무작위로 해서 무작위 표본 추출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자기 기입 시간입니다. 전화는 전화로 면접자가 질문을 던지면 그럼 피면접자가 답을 하고 그거를 설문지에 면접자가 체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얘 역시도 면접조사 방법처럼 자기 기입식 자료 수집 방법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은 면접 시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해요. 근데 이 면접 시간이 짧다라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언제라도 응답자가 어머 시간 없어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조사가 종료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많은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하기는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얼굴을 보고 면대면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화는 얼굴은 안 보잖아요. 목소리는 들어도. 그러니까 면접보다는 익명성 보장이 용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조사는 면접에 비해서는 무응답률이 높죠. 시간 없어요, 바빠요 하고 전화를 처음부터 끊어버리거나 중간에 끊어버리거나 이런 문제가 면접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조사예요. 온라인 조사 역시도 비용도 저렴하고 시간이 덜 소요되죠. 웹상에 설문지 해놓고 클릭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설문지를 보내서 주고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절차가 간편합니다. 그래서 링크만 발송을 해도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통계 처리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컴퓨터 사용 능력 혹은 컴퓨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혹은 연령층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표집의 대표성이라든지 표집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사람이 중복 응답할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문이 너무 복잡할 때는 온라인 조사는 조금 데이터의 질이 부적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포 조사는요, 설문지를 응답자들한테 쭉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회수하는 거에 다 하셨으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배포 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각자 자기 집으로 가서 체크를 하는데 이때 이제 제대로 응답을 했는지 당사자가 응답을 했는지 이런 걸 통제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 시험 문제 A대학교는 전체 재학생 중 대학생들은 컴퓨터 접근성이 가장 높은 집단 중에 하나죠. 근데 비용 부담이 가장 적은 건 뭐예요? 시간과 비용이 가장 적게 되는 것은 온라인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요거는 아니고요. 방문 조사는 시간 비용이 많이 걸리고요. 면접도 시간 비용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전화 조사는 일일이 전화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죠. 링크만만 발송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조사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심층적인 질문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찰은요, 비언어적인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는 이게 읽고 답을 하는 거고 면접조사는 듣고 답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언어고 이거는 음성 언어, 이거는 문자 언어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음성 언어가 되죠. 근데 어쨌거나 설문도 문자 언어, 면접도 음성 언어라서 언어적인 측면에서 자료를 수집을 하지만 그러니까 관찰은 비언어적인 행위를 그리고 언어적인 그 사람의 말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자가 실제 관찰 대상이 있는 곳으로 가서 현장에서 즉시에 그 사람의 행동을 현장에서 포착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자가 현장을 보고 기입을 관찰 기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찰자에 의해서 자료가 생성되고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관찰의 신뢰도는 결국은 관찰자의 역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언어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많이 나왔던 얘기고요. 주로 이제 현장 연구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현장 연구가 질적 연구의 가장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예비적인 차원에서 탐색하기 위한 연구, 잘 몰라서 탐색할 때 이럴 때도 관찰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상자가 난 면접 싫어요, 설문조사도 싫어요, 안 할래요, 이럴 때에는 차선으로 관찰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응답을 실제 이제 이거는 관찰자가 보고
보고 기립을 하는 건데 기본으로 설문조사나 면접은 피면접자 그러니까 응답자가 답을 하는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응답자가 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답자로 인한 오류를 여기서는 이제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자연스러운 상황은 내가 보고자 하는 그 행동 말고도 그 외계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 얘기하자면 다양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현장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될 수 있고요. 주로 행동을 중심으로 관찰을 하기 때문에 내면 의식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라는 거고 관찰자의 주관적인 시각이 이제 관찰 결과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수치로 전환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찰의 유형은 관찰을 어떻게 하고 언제 하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를 미리 다 정하고 가는 건 조직적 관찰이라고 얘기하고요. 사전에 뭐 그런 거를 딱 정하지 않고 가는 걸 비조직적인 관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관찰자가 관찰 대상의 활동에 본인도 참여하면서 관찰을 하는가? 이거는 참여 관찰이 되는 거고요. 참여는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나는 관찰만 한다. 이것은 비참여 관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관찰자의 유형을요. 완전 참여자, 완전 관찰자, 참여 관찰자, 관찰자로서의 참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완전 참여자는 알리지 않아요. 내가 사실은 연구자다 이런 걸 알리지 않으면서 완전히 그 집단의 일원인 것처럼 같이 참여하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단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사실은 연구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연구 목적을 속였다라고 하는 연구 윤리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제 1장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연구 목적을 속이는 거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가능하지만 그때는 IRB 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완전 관찰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관찰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관찰 대상과 상호작용하지 않고 오로지 관찰만 상호작용 없이 관찰만 하겠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들과 라포 형성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참여 관찰자예요. 자, 이 경우는 완전 참여자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자, 얘는 관찰 대상의 승인을 받아요. 승인을 받고 집단에 참여하면서 관찰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승인이 없이 그냥 속이고 참여를 하면서 관찰을 한다. 얘는 승인을 받고 참여하면서 관찰을 한다. 자, 그래서 참여를 하면서도 관찰자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 관찰자로서의 참여는 뭐냐면 관찰 대상의 승인을 받아요. 자, 그리고 관찰 대상 집단에 참여하면서 관찰을 해요. 근데 이때 참여 관찰자에 비해서 참여가 더 중심이 되고 관찰은 부차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은 관찰이 조금 더 주가 되는 거고 관찰이 중심이 되는 거고 이쪽은 참여가 중심이고 관찰은 좀 부차적인 거고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참여자 역할이 조금 더 중심인 거고요. 얘는 영어로 보시면 얘는 옵저버로서의 옵저버가 중심인데 요것도 하는 요런 거. 그다음에 얘는 참여자가 중심인데 요것도 하는 요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그 외에 단회성 출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뭐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간접 자료 수집이에요. 우리가 아까 자료 수집에는 1차 자료가 있고 2차 자료가 있다. 이것은 설문조사나 면접이나 관찰을 통해서 내가 직접 연구자가 수집하는 자료고 2차 자료는 다른 기관이나 다른 연구자가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 놓거나 수집해 놓은 자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내가 직접 수집을 한 거기 때문에 직접 자료 수집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수집하는 거라면 얘는 내가 직접 수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간접 수집 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얘를 2차 자료를 분석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자료 분석하고 간접 자료 수집은 그냥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연구자나 기관이 이미 수집해 놓은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요. 직접 자료 수집을 하지 않아도 돼서 간접 자료 수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반응성이죠. 저 사람이 나를 관찰하고 있네. 저 사람이 나를 면접하고 있으니 저 사람이 나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응답하면 안 되겠지?
해서 실제 그 사람의 응답과 다른 응답을 그럴싸하게 하는 의식적인 응답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장 조사 설계에서 조사 반응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조사 반응성이 유발이 되면 외적 타당도 일반화 가능성은 떨어진다라고, 여기서만 그런 응답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반응성이 작동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2차 자료 분석은 이미 수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연구자가 관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자료 수집에 관여하지 않았고요. 따라서 이 자료의 응답 내용에 내가 반응성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자료 분석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비관여적이다, 비반응적이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영향이 적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정부나 연구소 등이 이제 집적해 놓은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되는 거고요. 보통 연구소나 정부 자료가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를 수정 편집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그거 없이 대규모의 사례를 분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자, 근데 실제로 뭐 청소년 정책 연구원이나 여성 정책 연구원이나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데이터를 다운받아 보면 무응답,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가 응답하지 않아서 점점점점 이렇게 응답 값이 숫자가 없이 점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빈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의 결측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자료 수집이 완료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그 자리에 어떤 값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결측값을 추적할 수 없습니다. 근데 통계 기법을 통해 확률적으로 그 자리에 어떤 값이 올지는 추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결측치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계 분석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결측치 분석 방법을 활용해서 그 결측값을 다른 값으로 가장 개연성이 높은 값으로 대체해 놓고 분석할 수는 있지만 실제 값이 무엇인지를 추적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존 자료가 예를 들자면 뭐 정부 자료가 아니라 막 나는 고려 왕조 내지는 조선 왕조 시대의 기록을 조사하겠다. 이것도 2차 자료 분석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살아남은 사람들, 승자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기록 자체가 그때의 진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료의 신빙성 자체, 신뢰도나 타당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용 분석인데요. 내용 분석 역시도 간접 자료를 분석하는 거, 2차 자료를 분석하는 2차 자료 분석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연구소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신문이나 책이나 일기 등 이미 존재하는 어떤 기록물의 의사소통 기록물을 분석하는 것을 내용 분석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 기록물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시험지, 연설문 등등을 신문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고요. 이것도 2차 자료 분석이기 때문에 비반응적이고 비관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지를 분석하거나 혹은 보도자료를 분석하거나 영화도 분석이, 이거는 영상 기록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문을 분석하거나 일간지의 사설을 분석하는 것은 다 내용 분석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이 기본으로 얘도 2차 자료 분석의 특징을 기본으로 공유를 하면서요. 특히 이제 내용 분석의 경우는 의사소통의 기록물 자체는 기록 자체가 숫자로 되어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 자체는 질적인 자료거든요. 근데 얘를 숫자로 만드는 거예요. 수치로. 자, 그래서 질적인 내용을 양적인 내용으로 전환을 해놓고 그 수치에 대한 뭐를 한다? 통계 분석을 실시합니다. 그럼 원래 그 자료 자체가 질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질적 분석도 병행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보도 자료를 분석을 하고 싶은데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국내 일간지 사설을 분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모집단을 예를 들어 언제적부터 언제적까지 신문기사의 사설을 분석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일단 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때까지의 모든 신문 사설들을 다 분석을 한다면 이건 전수조사가 되겠지만 그게 너무 양이 많을 때에는 여기서도 표집을 통해서 일부 기사를 표 번호로 삼아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모집단의 크기가 클 경우는 포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질적인 기록물에 대한 분석이지만 실제로는 통계 분석과 같이 양적 조사의 절차를 그대로 밟아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러난 내용이라고도 하고 현재적 내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명시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간의 의미라고 얘기를 하죠. 잠재적인 내용도 이것도 혹은 숨어있는 내용도 분석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때도 사전조사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사전조사가 필요한데요. 기본으로 얘가 이 질적인 내용을 양쪽 자료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소설을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일종의 설문지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자면 등장하는 인물, 시대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1 조선시대, 2 무슨 시대, 3 무슨 시대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이렇게 측정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주인공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가? 그럼 막 체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이 양적 조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거를 뭔가 이렇게 설문지 비슷한 걸로 바꿔서 코딩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사전 조사를 해서 얘를 믿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차 자료 조사는 내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관여적이고 비반응적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했네? 그럼 처음부터 어차피 자료가 날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다. 실수를 하더라도 분석 과정에서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혹은 조선시대 자료를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장기간의 종단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양적 분석에 사용하고 질적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아까 이제 2차 자료는 실제 내가 확보한 그 자료가 그때 그 현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자료에 한정해서만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석의 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정 편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표본을 뽑을 때 표본을 대표성 있게 뽑지 못하면 편향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 분석의 절차는요. 연구 문제를 형성을 하고 모집단을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전수조사를 할 게 아니라면 표본을 선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응답 범주를 설정하는데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이제 소설을 분석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응답 범주는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주인공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가? 1 얼마, 2 얼마, 3 얼마, 4 얼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응답 범주라고 범주를 설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 이 소설 자체가 예를 들자면 어떤 소설에 이 소설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가 이러면 소설 자체가 1 예를 들자면 하이틴 로맨스다. 이 추리 소설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 범주에 해당하는 단위, 분석의 단위가 이 소설 전체가 되는 거겠지만 아까 주인공의 예를 들자면 연령대 이렇게 된다면 주인공의 성별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인물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석 단위는 이 분석 범주에 해당하는 분석의 단위가 인물 단위인지 아니면 이 소설 전체인지 혹은 이 문단이 어떠한지 혹은 특정의 단어가 어떠한지 이런 식의 단어를 규정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코딩한다라고 체계화 코딩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이제 체계화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코딩 이제 숫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 타당도를 확인한 후에 분석하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분석의 범주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1, 2, 3, 4, 5 중에 어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범주라고 얘기하고 당연히 응답 범주는 상호 배타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원칙을 지켜야 될 겁니다. 분석 단위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그 소설 자체, 그 기사 자체, 그 문단위
그 인물이 등등으로 단위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우리 시험에서는 기록 단위와 맥락 단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범주를 설정하고 나면 그 범주를 어떤 단위에 의해서 분석을 할 건가, 인물에 대해서인가, 소설에 대해서인가, 문장에 대해서인가, 이걸 정해야 되는데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한 문단에 대해서 문단을 기록 단위로 할 때 이게 지금 이 문단이 1, 2, 3, 4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문단만 읽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전후 문단을 같이 살펴서 이 문단의 성격이 여긴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것 기록 단위를 둘러싸고 있는 요 영역, 이 전후 맥락을 맥락 단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맥락 단위는 기록 단위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좀 더 큰 문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록 단위를 포괄하고 있는 보다 더 상위의 단위다, 보다 더 큰 단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단락, 예를 들자면 하나의 문단 안에 주제가 이런 주제도 있고 이런 주제도 있어서 얘네들을 이에다가 체크해야 될지, 그러니까 얘를 생각하면 이거, 얘를 생각하면 이거, 이렇게 될 때는, 그럴 때는 이 문단을 단위로 해서 분석을 하지 말고 주제, 서로 다른 주제, 이 주제는 여기에 체크, 이 주제는 여기에 체크,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자, 이번에는 9장의 질적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적조사와 양적조사는 데이터, 실제로 수집해서 분석하는 데이터가 질적인 데이터이냐 아니면 양적인 데이터이냐. 양적인 데이터라고 하는 건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는 통계 분석을 하는 거고, 얘는 주로 숫자가 아닌 언어가 이제 분석 단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적조사는요, 보통 이제 객관적인 것보다, 왜냐하면 숫자가 가장 객관적이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질적조사는 우리가 맨 앞에서 얘기했어요. 귀, 해, 질입니다. 그래서 질적조사는요, 귀납법을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귀납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현상에 관심이 있으면 그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거예요. 개별 사례들에 대한 경험적인 관찰을 토대로 어떤 일반화를 가는 것, 이게 이제 귀납법이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봐야 그 각각의 사람들이 그 현상에 대해서 부여하는 의미를 알 수 있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우리는 해석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질적조사는 주로 해석주의에 기반을 둔 귀납적 절차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의미와 해석을 강조합니다. 주관적 의미, 주관적 직관적 관점, 심층적인 거, 그 다음에 통찰력, 그 다음에 뭐 실천이나 이야기나 문화,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적 조사는 보통은 인과관계를 규명을 해서 인과관계 규명을 통해서 현상의 배후에 있는 법칙을, 규칙을 규명하는 데 관심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과관계 이외의 변수는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하지만 오히려 질적 조사는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걸 강조를 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맥락 속에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개별 사례들에 대한 경험적 관찰에서부터 이론으로 가는 귀납법의 질적조사는 더 좋아하고요. 맥락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장 속에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주로 면접과 관찰을 통해서 이제 질적조사는 자료 수집을 하게 됩니다. 면접조사, 심층규명 다 얘기를 했었고요. 면접은 뭐 체크가 아니라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자유로운 재량에 의해서 자유로운 심층 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으로 질적조사는요, 심층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케이스당 연구 시간이 좀 길죠. 그래서 많은 케이스를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질적조사는 다수의 케이스에 대한 일반화된 지식과 법칙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심층적인 이해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소수 사례를 깊이 연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단점은 뭐가 돼요? 외적 타당도 일반화 가능성은 숫자가 작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단점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질적조사는 주로 비확률 표집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양적조사에 비해서 조사 절차가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초기의 분석들을 도중에 상황에 맞게 변경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보통 양적조사는 자료 수집이 다 완료가 되어야, 예를 들어 첨부면 첨부에 설문지가 다 들어와야
나야 그 다음에 걔네들을 코딩해서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질적조사는 내가 예를 들어 20명을 인터뷰를 한다고 할 때 20명 인터뷰를 다 끝낸 다음에 분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질적조사는 일단 한 명 면접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걸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다시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걸 분석하면서 이 분석을 첫 번째 사람의 분석이랑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를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수집과 분석이 계속 연결이 되면서 가는 거지 수집이 완료됐으니 분석을 한다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사 절차가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연구를 또 다른 사람이 재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양적 조사는 표준화된 절차를 강조하기 때문에 재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라고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질적 조사는 조사자가 조사 대상과 인터뷰나 관찰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인터뷰를 끌어가고 어떻게 관찰하는지가 중요해요. 누가? 연구자가. 그래서 연구자 자신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역량이 연구자의 역할과 자질이 중요하다. 연구자 자신이 도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연구 대상자의 주관과 연구자의 주관 모두 다 유용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으로 굉장히 표준화된 방식을 강조하는 양적 조사는 누구나 똑같은 질문을 듣고 답하도록 하는 일관성, 즉 신뢰도는 양적 조사가 높지만 실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접근을 하는 이 질적 조사는 상대적으로 실제 상황을 좀 더 잘 반영하는 타당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양적 조사는 케이스가 크지만 질적 조사는 소수의 사례를 연구하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렵다, 즉 외적 타당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적 조사는 일반화가 목표가 아니다, 심층적 이해가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과 이제 양적 조사를 비교하는 거죠. 양적 조사는요, 귀해질 연실량에서 연실량이에요. 양적 조사는 연역법을 선호하고요. 실증주의, 뭐죠? 사회과학도 자연과학처럼 정확하게 통제하고 실험하자 이런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실증주의 연역법을 강조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론의 기초에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하는 가설 검증을 지향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규칙이에요. 그래서 다수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일반화 가능한 규칙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수집을 할 때는 구조화된 조사표라고 하는 건 딱딱 표준화된 걸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변수를 중심으로 변수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통제하고 측정하는 거, 이런 실증주의적인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절차는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어서 일관성이 높습니다. 신뢰도가 더 높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화 가능성이 더 높다, 외적 타당도가 더 높다, 표본의 크기가 더 크다라고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연구에서 질적과 양적을 혼합한 연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혼합 연구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연구자는요, 양적 연구는 주로 실증주의를, 질적 조사는 주로 해석주의라고 하는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추구하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패러다임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필요하고요. 질적과 양적 연구에 대한 전문 지식을 다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양적 조사의 질적을 단순히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유연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양적을 하고 이 결과를 보충하기 위해서 질적 연구를 하는 후속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질적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양적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애초에 질적 조사와 양적 조사를 비등하게 같이 수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질과 양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혼합하는가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혼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교육학자인 크레스웰이라는 학자가 혼합 연구의 설계 유형을 4가지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2가지를 비슷하게 병행하는 걸 삼각화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질적 내에서 양적을, 양적 내에서 질적을 일부 병합하는 구조를 얘기를 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양적 조사 후에 질적 조사를 하는 설명, 그 다음에 질적 조사 후에 양적 조사를 하는 탐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삼각화와 병합과 설명과 탐색이라고 하는 4가지 설계 유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가 꼭 일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결과가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 결과하고는 좀 다른 결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혼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가 굳이 일치한다면 뭐 굳이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질적조사의 자료 수집과 표집이에요. 주로 이제 질적조사의 자료 수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접이나 관찰을 주로 사용한다. 심층 면접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사자와 조사 대상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주관성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반영한다, 활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집인데요. 표집은 비확률 표집을 주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확률 표집 방법을 못 사용하는 건 아닌데요. 질적조사 자체가 막 일반화 가능한 법칙을 찾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을 키우기 위한 확률 표집에 목매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도 확률 표집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비확률 표집을 사용하게 됩니다. 연구자가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례를 의도적으로 표집하는 의도적 표집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의도적 표집에는 나는 되게 극단적인 예외적인 사례를 표집하고 싶어. 나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를 표집하고 싶어. 나는 어떤 이론 개발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표집하고 싶어. 그 다음에 뭐가 제일 적은 사람과 뭐가 제일 많은 사람을 좀 이렇게 서로 다르게 표집하고 싶어.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사람보다는 살짝 좀 이게 극단은 아니고 서로 차이가 있지만 아주 극단이 아닌 그런 사례를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예외 사례, 그다음에 준예외 사례라고 얘기해요. 예외 사례는 실제 많이 극단인 거, 준예외 사례는 그거보다 조금 덜한 거.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한 사례만 봐도 전체를 딱 알 수 있는 거의 이렇게 축소판 것 같은 그런 사례를 하고 싶어. 그다음에 비슷비슷한 사례들을 표집하고 싶어. 나는 한 사례를 표집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는 전략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자료 수집, 그러니까 우리 양적 조사에서도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에서 트라이앵귤레이션, 삼각 측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이 삼각 측정은 다원화 혹은 다각화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게 꼭 양적 연구에서만 나오는 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 방법만 의지를 하면 그러면 그 방법으로 기울어진 편향된 조사 결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균형감 잡힌 결론과 시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의 방법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방법도 함께 써서 좀 균형감을 갖자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게 트라이앵귤레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자료 수집원을 예를 들자면 이 시간에만 자료를 수집할 게 아니라 이 시간에도 자료를 하자. 그다음에 나만 관찰하지 말고 너도 같이 관찰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자라든지 내가 예를 들자면 면접만 하지 말고 관찰도 같이 병행하자. 관찰만 하지 말고 관련 문서도 같이 확인하자. 이런 거예요. 어느 한 방법에만 치중하지 말자라는 걸 두루두루 표현할 때 이걸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엄격성, 연구를 좀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표적인 자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관찰에 왜곡이 생길 수 있고 이해에 왜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시간을 두고 상호작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이제 가까워져서 관찰자로서의 그 어떤 지위, 이 역할을 망각하고 그냥 그 연구 대상자들하고 완전히 물알체된, 그렇죠? 이런 혼연일체된 그런 자세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질적 연구자가 어떤 결론과 해석을 내렸을 때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결론을 내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자신의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어떤 사례가 혹시 있는지 의도적으로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결론에 반대되는 사례가 있는지를 찾아볼 것, 그리고 열심히 윤리 강령을 지킬 것, 그리고 혹시라도 내 해석에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남길 것, 그 다음에 동료의 조언이나 점검을 받을 것, 혹은 조사에 실제 참여한 사람에게 자신의 조사 결과 혹은 해석의 자료를 보여주고 내가 당신들을 연구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게 타당한지 한번 봐주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질적 조사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근거 이론입니다. 기본으로 얘는
질적 조사이기 때문에 귀납적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개별 사례들에 대한 경험적인 관찰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을 해서 그 자료에 기초한 이론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걸 근거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달리 얘기하면 귀납적으로 자료에 이론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속적인 비교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사람 만나서 수집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 분석하고 두 번째 사람 만나서 자료 수집하고 그 사람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첫 번째 사람에 대한 분석과 비교를 해보는 이런 식으로 계속 케이스가 추가되면서 분석과 이전 분석을 계속 비교해가면서 분석을 하면서 이론화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요. 질적조사의 기본 특성하고 같은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근거 이론에서는 자료를 체계화하는 게 중요한데 이 체계화를 코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방 코딩, 축 코딩, 성택 코딩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북선을 생각하세요. 거북선. 자, 그래서 선택 코딩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개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개방 코딩. 그 다음에 얘는 북을 시읒으로 바꾸세요. 축선이에요. 북선이 아니라 축선 해갖고 발음으로. 그래서 북선 요 순서대로 개방 코딩, 축 코딩, 성택 코딩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거 이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절차는 쭉 읽어보시고요.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의 키워드는요. 기본으로 내가 사람들을 면접한 데이터가 막 2-3페이지, 막 5페이지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주요 개념을 도출을 하고요. 비슷한 개념들을 묶어요. 이게 범주가 됩니다. 그래서 개방 코딩은 개념과 범주를 만드는 게 가장 핵심적입니다. 그럼 축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주들 사이의 관계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틀에 따라서 그 범주들의 틀을 연결고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심되는 현상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해서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인과적인 조건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 코딩은 이론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론을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모형 내 범주들 간의 관계를 진술하는 이 범주들 간의 관계를 진술하는 명제를 구체화하거나 혹은 범주들을 통합하는 이야기를 서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론을 개발하는 보다도 통합적인 이론 혹은 관계들을 이야기로 진술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외에 질적조사 방법으로는 현장으로 나가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조사를 하는 현장조사가 있고요. 참여행동 연구는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비판, 그러니까 실증주의, 해석주의 이렇게 사회과학 패러다임을 얘기할 때 비판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비판주의라고 하는 것은 연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연구가 무엇의 도구예요? 임파워먼트와 사회 변화의 도구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억압하는 뭔가 억압적인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억압된 사람들과 함께 이들의 임파워먼트를 추구하고 이들과 함께 연구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비판주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참여 행동 연구입니다. 사회 변화 그리고 억압되는 사람들의 임파워먼트에 초점을 두고요. 따라서 내가 너를 연구하겠다. 연구자, 연구 대상자가 아니라 함께 연구에 참여하는 이에요. 그래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함께 조사의 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현상학 연구는요. 어떤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의 본질과 의미에 초점을 두는 연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험의 본질과 의미 혹은 현상의 본질과 의미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늙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자, 연장 입양 아동 있잖아요. 좀 나이가 있는 아동, 이 친구들에게 입양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현상학적 연구입니다. 문화기술지는요. 어떤 문화를 기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잘 모르는 낯선 문화를 기술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외부인의 관점에서? 아니에요. 내부인의 관점에서 그 문화를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 그래서 특정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자 과정이다.
결정이자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례 연구는요, 어떤 한 사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입니다. 자, 생애사 연구하고 나레티브 연구는 비슷한 느낌으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한 사람 또는 소수인물의 삶 전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거, 혹은 관찰 대상의 개인적인 내러티브를 만드는 거에 초점을 둔다 했는데, 이거 자체를 막 구분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2025년 시험 문제에서는 내용 분석과 내러티브 탐구가 나왔는데, 내용 분석은 2차 자료 분석이고 비관여 연구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본으로 얘는 모 집단이 있고 거기서 표본을 뽑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례를 연구를 하고, 그리고 얘는 기본으로 질적인 자료를 수치화해서 양적 자료를 만들어서 통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질적 조사인 내러티브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자, 이번에는요, 연구조사와 평가조사예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욕구조사와 평가조사예요. 욕구조사는 이거는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지역주민 욕구조사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가조사도 이제 정책론에서도 평가조사가 나오고, 실천 기술론에서도 평가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평가조사는 행정론에서도 프로그램 평가조사가 나와서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목에서 욕구조사와 평가조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회복지조사론에서는 이 10장, 그러니까 욕구조사와 평가조사 파트는 조금 덜 나오는 편이에요. 그나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델파이 기법이죠. 델파이 기법의 핵심 키워드는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문가의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이들은 누가 이 조사에 참여하는지를 서로 몰라요. 한 자리에 참여하면 알겠죠? 한 자리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편 설문을 보내고 주고받는 방식으로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입니다. 그럼 언제 멈추나? 전문가들의 합의된 의견을 도출할 때까지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익명성을 보장함, 우편 설문을 반복함, 합의 도출, 이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점 집단 조사 혹은 초점 집단 인터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소수의 사람들이 직접 한 자리에 모여서 원활한 상호작용과 토론과 속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자료예요. 함께 직접 모여서 거기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직접 자료 수집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도 분석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청회라고도 하고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 혹은 지역사회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이슈에 대해서 한날 한시에 한 자리에 여러 이해 당사자나 주민들이 모여서 거기서 공개적이고 집단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냥 한날 한시에 모여서 딱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에 끝내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높고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주로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때로 몰려오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을 대표하거나 이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 이익 집단의 영향을 배제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묻는 그런 수요자 중심의 욕구조사의 서베이, 그러니까 면접조사라든지 서베이 설문조사가 용이한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으로 지역사회의 조건이나 문제하고 관련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주요 정보 제공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들을 만나서 면접을 하거나 그분들을 대상으로 서베이 조사를 하는 걸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통반장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다면 얘는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설문조사보다는 표본도 비용도 절감이 되고 표본 추출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질적인 정보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만, 이것 역시도 표본의 대표성, 전체 주민들을 대표한다라고 보기가 힘들고 그분들의 주관적인 의견들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재고조사는요, 지역 내에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서비스가 현재 이용 현황이 어떤지, 그래서 이용이 많이 되고 있으면 그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많은 거고, 이용이 계속 안 되고 정원이 안 차고 있으면 이거는 좀 덜하고, 이런 것들을 사정할 수 있죠. 이런 걸 지역자원 재고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지표조사는 대표적인 2차 자료 분석 방법이에요. 정부기관이나 통계청 등에서 발표하고 있는 사회지표를 통해서 어느 지역이 어느 지역과 비슷한 상황인데 어떤 서비스가 더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에 용이합니다. 자, 이번에는 평가조사
평가조사예요. 평가조사에 오류가 있는데 이게 2011년에 한 번 나왔던 거라서 평가조사에서 평가의 오류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평가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참여자의 표적 문제라고도 하고 표적 행동이라고도 하죠. 이걸 변화시키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독립 변수가 되고 표적 행동은 종속 변수가 되고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게 프로그램 평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과관계를 규명하려면 외생 변수를 잘 통제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건 실험이지만 사실 윤리적인 이슈, 무작위 할당을 한다라는 게 실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선 윤리적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절충을 하는 유사실험 설계 등을 통해서 효과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가 효과도 평가하지만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그 정도의 효과가 정당성이 있는가 투입 대비 산출을 따지는 걸 효율이라고 얘기하죠. 투입된 비용 대비 효과를 평가하는 건 효율성 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 자체를 평가하는 건 효과성 평가 내지는 성과 평가, 결과 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행 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한다면 얘는 과정 평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질적인 조사를 통해서도 양적인 조사를 통해서도 평가할 수 있어요. 질적 평가, 양적 평가 모두 가능하고요. 이거를 정성적 평가, 이거는 좀 더 질적인 거, 정량적인 평가는 좀 더 객관적이고 숫자, 양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 읽어보시고요. 평가조사의 종류입니다. 자, 프로그램 평가를 차후에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를 평가하는 거. 평가 설계가 적절했는가? 평가 보고서, 평가 대상, 표집 방법이 적절했는가? 평가를 잘했는지 평가하는 걸 메타 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의 목적이 프로그램 개선에 있는 경우, 프로그램을 좀 더 수정 보완하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수정 보완하면 되나? 이거를 알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 도중에 프로그램 수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걸 형성평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총괄평가의 목적은 뭐냐면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유지, 확대, 취소해야 되는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종합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효과나 효율을 다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종료 혹은 종료된 이후에 프로그램의 성과나 영향 혹은 비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총괄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총괄평가에서는요, 두 가지예요. 효과도 평가하는 거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가 효율도 평가를 해야 그거를 계속 할 수 있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중에 특히 효율, 투입 대비 산출 혹은 효과를 따지는 효율성 평가에서는 투입과 산출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투입과 산출을 둘 다 동일한 기준으로 둘 다 화폐라고 하는 동일한 기준으로 두고 비교하는 것을 양편 모두를 화폐로 둔다 해서 얘를 비용 편익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래서 그렇고요. 근데 비용 효과 분석은 우리가 이제 투입된 비용은 화폐로 얘기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성과, 자존감의 고양이라든지 우울의 감소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과, 즉 효과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지 않고 비교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평가에는요, 기관 내부자가 평가하는 것도 있고 외부에서 와서 우리 기관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조사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